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에너지 신기술. 2. 바이든은 큰 공경에 처해 있다. 3. 미국 최대의 악몽이 시작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석유 및 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연구와 혁신에 집중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에너지 현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주요한 첨단 기술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술입니다. 태양광, 연료전지 및 기타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은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고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석유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 자원의 추출과 이용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한국은 석유 처리, 배출가스 처리 및 고부가 가치 석유 제품 생산과 같은 선진 기술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 덕분에 한국은 석유 자원에서 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긴급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면서 그동안 미국이 굳게 쥐고 있었던 에너지 패권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싼 기름을 초대규모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에 전 세계 언론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라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그가 갑자기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만찬에 깜짝 참석해 바이든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는 놀랍게도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매우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지 부시. 실제로 그가 미국 대통령이던 당시 경북 안동시의 풍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설했는데 당시 풍산고등학생의 말에 따르면 경호원도 뒤로 물리고 학생들의 악수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나 그의 지지자들에 비하면 인종이나 종교 문제에 대해 훨씬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유색인종을 아우르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했던 덕분에 현재까지도 조지 부시는 공화당 내 권력 서열 상위 10명을 모두 자신의 편에 두고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최근 한국을 대신해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의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저지른 한국 차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이 미국의 훌륭한 교역 상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한국과 미국이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며 자신은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도 바이든의 한국 전기차도 미국 정부가 한 대당 1,000만 원씩의 혜택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촉구 소환을 보냈다며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라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IR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라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건은 서한에서 한국의 현대차를 사례로 들며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다라며 IRA의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한국 등 주요 제조사를 배제하면 미국인들의 구매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며 상당수 가정은 전기차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달성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에 이어 미국 내 사실상 권력 서열 1위라 불리는 조지 W. 부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등극한 것은 불과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며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바로 셰일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두 국가를 단숨에 뛰어넘고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셰일가스와 셰일 원유는 바다 및 진흙이 퇴적돼 굳어진 암석층, 다시 말해 혈암층 셰일에 들어있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말하는데요. 넓은 지역에 얇게 퍼져 있어서 과거에는 추출하기가 힘들었고 채산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캐면 캘수록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미국 주요 셰일가스 회사들은 신기술 개발에 주력했고 그 결과 수평 시추 기술과 수압 파쇄 공법 같은 새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수평 시추 기술은 셰일층의 수평으로 시추관을 집어넣은 뒤 물, 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뿜어내 암석을 깨뜨리고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로 흔히 프래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래와 화학 첨가물이 섞인 물을 높은 압력으로 혈암층어 뿜어 바위를 뚫은 뒤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술 혁신은 채굴 단가를 대폭 낮추었고 셰일가스와 셰일석유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셰일가스는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187조 5천억 M3. 전 세계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휘어잡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 하지만 최근 한국이 미국의 최강국 지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 기름을 생산해내는 꿈의 기술을 선보였고 즉시 상용화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에서 기름이 난다니 전 세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한 주요 외신은 한국이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생산해내는 궁극의 기술을 성공시켰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매장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석유를 생산한 방법은 바로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인데요.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질류와 경질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석유 화학 공정에 플라스틱과 비닐에서 얻어진 원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열분해 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산 현대오일뱅크 정책지원팀 책임 매니저는 지난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열분해유를 4,800톤까지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폐비닐들은 인천 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장으로 라면 봉지, 음식물 포장용지 등 경기도 일대에서 나온 폐비닐 25톤이 압축된 채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식 잔해물이 남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보였습니다. 여러 냄새가 뒤섞여 불쾌한 악취도 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컨테이너 속으로 폐비닐들이 들어가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열분해 과정을 거치고 화학 반응을 거쳐 불순물이 제거되면 놀랍게도 열분해유, 원유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열분해 방식이 아닌 세라믹 촉매가 만든 파장 에너지로 석유를 만드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설비 안에 들어간 라면 봉지가 비닐 부분은 기름으로 빠져나가고 알루미늄만 남았습니다. 열을 가하는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탄소 분자의 고리를 끊어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특허받았고 영국에는 수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지구 환경에 최악의 물질로 꼽혔던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컵이 자연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년. 일회용 기저귀는 450년, 낚싯줄은 600년이나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석유 생산 원료로 모두 분해시켜버릴 것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의 모든 것을 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아무런 환경유해 물질조차 배출되지 않는 데다가 하루에 수백 톤의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원유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셰일 원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영국은 이미 계약에 서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거머쥔 세계 에너지 패권을 한국에 넘겨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최근 삼성, 현대, LG의 시원한 복수가 공개되면서 미국이 큰 충격에 빠지자 바이든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보복을 예고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국에 수십 조짜리 공장을 짓게 만든 뒤 약속보다 보조금을 덜 주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소액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뒤통수를 쳤는데 이번에는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겠다며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일본 기업과 대만 기업에는 보조금을 왕창 퍼주더니 한국에만 이렇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이러한 보복에도 한국 기업들은 씩 웃으며 바이든 면전에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라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숨겨둔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은 무엇이었는지 바이든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37만 3,222조 7천억 원을 투자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현지에 연간 약 30만 대 물량의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생산 규모는 약 30기가와트 시치 더 밸류에이치로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 총액의 절반을 50%씩 출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합작법인의 차입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LG는 북미에 가장 많은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 8개 공장과 1, 2, 3차 현지 협력업체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LG엔솔이 미국에서 창출한 고액 연봉 일자리만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외교를 잘한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수백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한국 기업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을 위한 북미 합작법인을 설립한 가운데 미국은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추가 인센티브는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실의 게리슨 더글러스 대변인은 26일 현지 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배터리 공장은 현대 전기차 전체 공장 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인센티브 감세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소리죠. 그는 이번 배터리 공장에 투자될 43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은 이미 투자가 확정된 55억 달러 약 7조 2천억 원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이 투자를 확정하는 순간 온갖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갖다 붙이며 보조금을 깎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출신인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 민주도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 및 AP 인터뷰에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제 배터리로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액 공제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해야 이들 자동차는 IRA의 세액 공제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무례한 발언인데요. 자, 그런데 바이든의 충격적인 보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발표까지 최근 공개했는데요. 바이든의 오른팔로 불리는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자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해 단호히 반대, 용납 불가 등의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국도 무조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라는 식의 충격적인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지 말아 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해왔는데 이제는 중국과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50%에 달합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요. 한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한국 경제가 박살이 나든 말든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미국 기업 한 곳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밝힌 대로 우리는 이번 도전과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관련된 모든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도체 지원법상 투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IPEF 국가들의 투자 참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들이 반도체 지원법상 지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는 순간 한국의 경제 절반이 날아갑니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대공황을 겪는 것이 확정적인데도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될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및 다른 제품들을 미국이 대신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미국은 한국의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도와주기는커녕 한국 기업의 투자 확정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보조금을 아예 안 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고 있는 미국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제재를 받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시장 공백을 메우려 해도 한국 정부는 나서서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은 자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틈을 채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정부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에 대해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맞대응하며 미중 반도체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인데요. 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현지 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뒤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특히 부각한 보도문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양측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수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반도체 분야를 특정해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한국에 몰아주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한국산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져 전혀 위협이 되고 있지 않지만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소재인 리튬은 중국이 싹쓸이해버렸습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광산들을 잇따라 사들이면서 세계 리튬 매장량의 3분의 1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5일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 위주로 수십억 달러를 써가며 리튬 광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중국은 2025년까지
세계 리튬 광산 생산 능력의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다고 WSJ는 내다봤습니다. 리튬은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전원을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입니다. 컨설팅 회사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30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약 30만 톤 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과 긴장으로 공급망 위협을 느낀 나머지 세계 각지 리튬 광산 매입에 나섰습니다. 실제 세계 최대의 리튬 광산을 보유한 캐나다와 호주는 최근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신규 투자를 차단했습니다. 컨설팅 회사 리스타드 에너지와 벤치마크 데이터를 보면 지난 2년간 중국 기업들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약 20개의 리튬 광산 지분을 취득하는 데 45억 달러를 썼습니다. 투자 대상국은 테러로 인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말리, 나이지리아는 물론 자원 통제를 강화하는 짐바브웨, 멕시코, 칠레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투자비를 날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자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하는 지경입니다. 시 주석은 3월 양회전 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광산에 투자하기 전에 현지 사정부터 잘 알아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의 로빈정 회장에게 대놓고 자신을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돌격하는 행동을 삼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까지 리튬 광산을 싹쓸이한 중국과 적이 되면 리튬이 없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미국은 한국에도 중국에도 찍소리 못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2차전지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차에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공장과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이 2차전지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미래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쓰인다는 소리죠. 2025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따라잡고 2030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5배에 육박할 것이라는 2차전지 시장. 심지어 리튬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시장 규모도 2030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 2차전지 시장을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서 완전히 싹쓸이하게 되는 대반전의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악해지고 달러와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보인 일본의 행동은 바이든 정부를 크게 당혹스럽게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오펙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에서 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놔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토레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에 대해 백악관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동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몸지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65달러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옴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달러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의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 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약 69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G7 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 2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대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 2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 2 프로젝트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가 지분 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4개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측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반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동안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G7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쓰이물산 12.5%, 미쓰비시 상사 1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 셀은 새 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2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이달 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 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이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루블화나 엔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튀르키예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유가 하락 추세에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 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 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유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 건조 지분을 일본 니폰유센 NY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2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쇠빙 연구선 접안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만 5천 km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향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실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